자, 안녕하세요. 네, 아제트입니다. 공인중개사 가르쳐드리는 한의사, 네, 아제트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공부법은 아니고요. 그 물어보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댓글에서 좀 종종 보여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지금 시험도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이걸 공부할 필요가 있냐 지금 와서. 미래도 없고 뭐 힘들다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힘들게 따서 시험은 점점 어려워지고 가치는 없어진다는데 이걸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 현실도 좀 같이 가르쳐 드릴 테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분들, 이미 딴 분들은 놔두고요. 공부하는 분들은 불안할 거예요. 야, 시험은 점점 어려워진다는데, 나오고 나도 할 일도 없다던데, 월급도 별로라던데, 진짜 이걸 내가 공부를 하긴 해야 되나? 딴 거 할 거 있으면 딴 거 하세요. 근데, 마땅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공익중개사라도 따두세요. 내가 변호사 시험 칠 수 있다, 뭐 사법고시 칠 수 있다. 지금 이 사법고시 없어졌죠? 내가 뭐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 칠 수 있다. 세무사 시험 쳐서 합격할 수 있다. 그럼 그거 하시면 됩니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나름대로 쓸만한 자격증 중에서 공인중개사만큼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 조금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막 격하게 흥분하시는 분도 많아요. 아, 우리가 변호사, 뭐 세무사, 회계사 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시험을 어렵게 내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막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교하는 거죠.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변리사, 뭐 간평사, 회계사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랑 비교하면 안 되죠.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런 시험이 공인중개사만큼 쉬울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그런 시험만큼 어려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왜 공인중개사를 시험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게 공인중개사거든. 그건 사실이잖아요. 딱 잘라서 얘기해야 되죠. 이거는 가볍게 얘기하거나 뭐 듣기 좋은 말로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직장인이 직장일 병행하면서 나 직장일 다 하면서 짬짬이 시간 내서 공부해가지고 1, 2년 만에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뭐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말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허접한 자격증 중에서는 가능한 것도 있어요. 민간 자격증 이런 것 중에서 가능한 것도 있고 한데 그래도 쓸만한 자격증 중에서 이만한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올해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왔긴 했어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요즘 시위하고 이렇게 막 난리치잖아요. 그죠? 그분들 심정은 제가 이해해요. 이제 한두 문제 차이로 어렵게 떨어져서 1년 공부한 게 날라가고 2년 공부한 게 날라가고 예를 들면 1차 합격해뒀는데 2차 올해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떨어지고 그런 분들 좀 진짜 어이가 없고 멘붕 오긴 하겠죠. 그래서 뭐 난이도 조절 실패했다,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시험 결과 나오고 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종 시험 결과가 진짜 문제가 있어가지고 최종 합격률이만 1%, 2%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국가에서도 뭔가 조치를 합니다. 그건 15회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하는데 만약에 최종 합격률이 한 20%, 30% 나오면 어떡할래요? 20%, 30%만 해도 2차 합격자 기준으로요. 2만 명이 넘어요. 1년에 배출되는 게. 자, 3, 4년 전만 해도요. 1년에 2차 합격자 배출되는 게 10,000명이 안 됐습니다. 요거 큐넷 들어가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지금 올해 만약에 한 2만 명 정도만 배출돼도 딱 잘라 얘기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 사이로만 배출이 되더라도 작년, 재작년에 좀 많이 나와서 그랬던 거지 한 3, 4년 전하고 비교하면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 정도는 감수해야 돼요. 그러면 야 이럴 것 같으면은 내가 뭐하러 이거 공부하냐? 아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능력 되면은 세무사 시험 치세요. 회계사 시험 치든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여기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라도 따야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씨, 그럼 이렇게 어렵게 바뀌었는데 막상 나오고 나면은 이게 수입도 별로고 요즘 뭐 그 공인중개사들 폐업률도 엄청 높다더라. 그 기사라든지 뭐 블로그 글 보면 이런 거 많아요. 10명 중에 7명이 폐업한다더라. 전체 업종 중에서 폐업률 1위가
공인중개사라더라. 근데 그게 사실일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에 집 주변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에서 문 닫고 없어진 다음에 그 자리에 공인중개사 부동산이 아닌 다른 업종이 들어오는 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없어져도 그 자리에 또 부동산이 들어옵니다. 딴 사람이 와서 부동산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휴대폰 가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빨리 없어지고 또 폐업하고 사라지고 또 개업하고 하잖아요. 근데 걔들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하고요, 누가 더 빨리 없어지고 누가 더 빨리 폐업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차라리 더 오래 가는 편입니다. 근데 실제로 폐업률이 높거든요. 1년에 뭐 10,000개 이상이 막 폐업하고 그래요. 왜 그렇게 폐업이 나오냐면요, 이게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일단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개업이 쉬워요. 폐업도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식점을 차린다고 하면은 간판도 해야 되지, 식당에 안에 인테리어도 해야 되지, 주방 기구도 갖춰놔야 되고, 그 재료도 들어가야 되고, 뭐 프랜차이즈 가맹하려면 가맹비도 내야 되고, 막 할 게 많고, 나중에 망해서 폐업하잖아요. 본전도 못 찾죠. 그 진짜 안에 들어간 주방 기기 다 헐값에 또 팔아야 되고, 인테리어는 뭐 그냥 제대로 돈 받지도 못하고, 장사 안 돼서 파는 거면 권리금도 못 받고, 이러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는요, 크기도 작죠. 한 10평이면 충분해요. 물론 이제 크게 하는 것들은 20평, 30평 이제 더 크게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 그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동네 공인중개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평, 15평 이 정도 이내에서 합니다. 10평 이내에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도 별로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책상하고 컴퓨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벽에다가 지도 하나 걸어놓고 책상 갖다 놓고 뭐 앞에 소파 하나 갖다 놓고 앉아서 상담할 거, 이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업도 쉽게 하고 폐업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폐업률 높은 건 사실 아니냐? 높긴 높죠.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첫째는 떴다방들. 그러니까 요런 건 어떤 구조로 하냐면요, 떴다방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할 일이 있으면 한적한 곳에다가 사무소만 차려둬요. 그러니까 이동식 사무소는 원래 실제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시골 구석이나 이런 데다가 사무소 그냥 가짜로 차려놓고, 대강 간판도 안 달아요. 차려놓고 실제 업무는 그 아파트 분양 하는 그 모델하우스 앞에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아줌마들 보내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그거 대부분은 바지 사장으로 이름 걸어놓고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뭐 실장이네 뭐네 하면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영업 다 하고 몇 달 하다가 그거 하고 나면 이제 털고 나가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폐업률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죠. 아파트 입주할 때.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새로 입주하면 초기에는 매물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매매도 많이 나오고, 전세도 많이 나오고, 월세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들어오려는 사람도 많고, 나가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아파트, 뭐, 예를 들면 1000세대 있는 단지 이런 거다 그러면, 처음 가보면 아파트 분양 이제 할 때, 아파트 상가 있잖아요. 상가 1층에 보면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한 10개쯤 있어요. 다 부동산이에요. 한 집 건너 하나씩 부동산이고, 부동산 건너 부동산이고, 그래요. 그러면은, 얘들이 초기 입주 장사라고 하거든요? 입주할 때 바짝 한탕 하고, 한 3개월, 4개월, 길면 6개월 정도 한탕 딱 하고,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들락날락하고 할 거 다 되고, 입주할 거 다 하고, 물량 다 빠지잖아요? 빠지고 나면은 한 10개 정도 들어섰던 부동산 중에서, 한 3개 정도 남기고 나머지 7개는 다 문 닫고 나갑니다. 얘들이 망해서 나가느냐? 아니죠. 먹을 거 다 먹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식으로 입주 장사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1년 내도록 일하는 게 아니에요. 1년 중에서 한 3달 정도 이 앞에 여기서 가게 내서 일하고, 3개월 지난 다음에 문 닫고 딴 데 또 새로 입주하는 곳 있으면 거기 가서 또 일하고, 또 한 달 쉬었다가 어디 입주하는 데 있으면 또 거기 가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폐업률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폐업률이 높지만 실제로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있긴 있죠. 실제 공인중개사들 중에서 한 달에 한두 건도 못 해가지고 막 월세 내기도 빠듯하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거는 모든 업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능력대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따서 그거 자체로 성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자격을 얻는 거예요. 내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을 뿐이지, 그거 땄다고 해서 갑자기 누가 돈 싸들고 와가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살아남고 하는 거는 자기 몫이에요. 이거는 모든 업종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저 이제 한의사니까 의사나 한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의대나 한의대 뭐 치대 이런데 들어가고 나면 끝날 것 같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의대 합격했다 그러면 와 자취반 잔치하고 막 세상 이제 세상 다 가지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의대 들어가는 건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을 뿐이에요. 이제부터 6년간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국가고시를 쳐야 돼요. 의사 국가고시 어렵습니다. 그거. 자, 국가고시를 치고 나서 합격하면 이야 내가 의사가 됐어. 와 세상 다 가진 것 같죠? 아닙니다. 이제 의사로서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국가에서 너는 병원을 차릴 수 있어라고 하는 자격만 부여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오고 나서 내가 병원 차려놓으면 환자들이 막 오나요? 아니죠. 환자를 좀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치료 기술, 치료 실력도 내가 쌓아야 되고, 치료율도 높이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병원을 경영해야 되니까, 병원을 경영할 수 있는 경영 마인드도 익혀야 되고, 남들이 잘 안 하는 이런 서비스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더 좋은 자리에, 입지 좋은 자리에 더 좋은 조건의 병원을 차려야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 중에서도 잘 버는 사람은 한 달에 1억씩, 2억씩 법니다. 못 버는 사람은 진짜 매달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요. 병원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보다 훨씬 자리도 좋은 데서 해야 되고 비싼 자리에서 해야 되니까 월세도 많이 나오고 직원도 많이 써야 돼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줘가지고 망하는 병원 많습니다. 많아요. 다 똑같아요. 그거는 공인중개사든 뭐 식당이든 어느 업종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상위 1%가 이제 월 소득이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공인중개사 중에서 개업한 사람들 중에서 잘 벌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죠. 근데 하위 20% 정도는요 100만 원도 못 번다고 해요. 그럼 내가 어디에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열어봐야 알고. 그러니까 실제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두고 자격증만 따고 개업은 안 하는 경우도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따놓고 일단 안 쓰는 거죠. 저도 지금 사실은 안 쓰고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쓰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그런 상태고, 이거는 그냥 자기 능력에 따른 거예요.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얘기를 듣고도 본인이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시험 쳐가지고 합격해서 한번 나가보시는 거고요. 그 전장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시면 되는 거고, 아, 저 전장에 나가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편하게 살래.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거라도 따두는 게 낫습니다. 내가 뭐 차라리 딴 거 하고 싶다. 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겠다. 그거 따기 쉽잖아요. 따려면 따셔도 됩니다. 그거 따서 커피숍 차리려면 그거 하셔도 돼요. 뭐라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는 정해져 있죠.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건 사실이고요. 응시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질 거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왕 따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일찍 따는 게 좋고요. 내 머리를 생각을 했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사실이잖아요.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따려면은 그냥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어쨌든 현실은 현실대로 말씀드리고, 무조건 많이 나쁜 건 아니고 무조건 낙관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남들이 뭐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남들이 무조건 좋다 하는 거, 뭐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뭐 내 아는 사람 뭐 몇억 벌었다더라, 뭐 한 달에 몇억씩 번다더라. 한 달에 2, 3천 버는 달도 있고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달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마시고 본인 생각대로 소신껏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겜덕비상의 아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들 마음 편하게 열심히 하세요. 아, 마음 편하게 열심히 하니까 이상하네. 마음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